시작할까요? 자, 오늘 갈래복합 4번 지문에 장기전 뒤에 있는 금단어 공박부터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김유정,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유정 작가가 몇 살에 돌아가셨죠? 이른 나이. 이른 나이 맞아요. 요절이라고 하지. 27에 돌아가셨어. 27이면 니도 지금 몇 살이지? 8년 남았네? 이 정도의 느낌인 거야.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안에 김유정 작가가 쏟아낸 작품들이 여러분들 느그집에 이거 없제 했던 그거 동백꽃이라든지 감자 나오는 거 있잖아. 김유정의 봄봄 유명하죠. 금단은 공반 다 어디 가서 뭐 꿀리지 않는 작품들. 자, 어마무시한 작가예요 진짜로. 그죠? 김유정. 그래서 우리가 김유정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키워드로 기억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농촌에 대한 이야기. 즉 김유정 작가의 작품, 물론 모든 작품이 싹 다 농촌은 아니긴 한데 우리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농촌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해학이라는 얘기를 꺼집어내 주셔야 돼요. 우리 이 세트 자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가에서는 풍자와 해학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지문, 즉 장기전에서는 풍자를 논했지 이제 해학을 논할 차례이기 때문에 김유정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길 해학이라고 하는 건 연민과 동정의 의미를 지닌다는 걸 봤었잖아, 그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가 될 거야. 연민과 동정의 시선이 담겨있는 웃음인데요. 자, 이 작품에서 웃음의 포인트, 너희들 뭐 문제 풀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반전이 우리를 피식피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의 농촌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농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 않았을 거야. 그치? 우리 맨날 문화작품에서 힘겨운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잖아요. 자, 열심히 일해봤자 지주들에게 뺏기고 뭐 세금이라고 뜯어가고 이러니 힘든 상황에서 자, 잠깐만. 주인공 이름이 영식이었나? 뭐냐? 잠깐만, 주인공 이름 까먹었어. 맞네요. 영식이. 자, 영식이라는 훌륭한 농군이 있었는데요. 영식의 옆에 처가 있었고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콩농사를 했죠. 그런데 수재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살살 영식이를 꼬드기지. 야, 네 집에 잘하면 금광이 있을 수도 있어. 한번 파보자. 근데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콩밭을 다 뒤집어 엎어야 그 땅속을 파야지 나오는 거잖아. 멀쩡한 콩밭을 작살내야 되는 거니까 영식은 절대 안 해. 그런 거 왜 해? 라고 했었죠. 그런데 수재의 이야기를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처도 우와, 로또 아니야 그러면? 로또 같은 거잖아. 한 방에 인생 역전 가능하지. 그러니까 역시 영식을 또 처가 살살 꼬드기게 되고 영식은 그래서 점점 훌륭한 농꾼 상태에서 인간적 타락의 상태로 젖어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결론을 보면 뭐였어요? 아내를 때리잖아요. 두들겨 패죠. 때리는 레벨이 아니었지. 패지. 주먹을 쥐고. 그죠? 이렇게 하는 영식의 어떤 인간의 몰락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잡아놓고 가면 돼요. 어려울 게 딱히 없습니다. 그죠? 인물과 배경 그리고 사건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금 따는 콩밭이라는 제목 안에 많은 게 담겨있죠. 콩밭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열심히 읽었던 어떤 농작물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금을 따겠다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다 해집어 가는 과정에서 농민으로서의 몰락이 나타난다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굿? 어렵지 않고요. 자, 보조자료 잠깐만 펼쳐볼까요? 보조자료에 첫면의 뒷면 어서오세요. 자, 야식은 첫면의 뒷면을 열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있을 거야. 전체 줄거리 부분 잠깐만 체크해볼게. 전체 줄거리. 어느 날 콩밭에서 영식이 홀로 김을 메고 있는데 수재가 콩밭에 금이 묻혀있으니까 파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수재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수수료 같은 커미션 같은 걸 받고 싶은 거고 여기에 있다는 뭐 확신이 들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대세가 금광열풍이거든. 대세를 따라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좋아, 해보자라고 자꾸 제안을 해. 영식은 자꾸 거절하고 있는데 아내의 부추김도 있고 해서 결국 콩밭 하나를 갈아엎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구덩이를 파도 금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불안한 영식은 쌀을 구워다가 산재까지 지내보지만 금은 여전히 나오지 않죠. 지금 없는 살림에 산재까지 해봤는데 그래도 안 나와. 산재라는 게 왜 중요하냐고? 지금 당장 갚을 것도 없는데 대출을 더 늘린 거야. 그러니까 대출을 늘렸으니 당연히 앞길이 막막하겠죠. 결국 분통이 터진 영식은 수재와 한바탕 싸우게 되고 아내와도 다투게 되는데요.
일본 수재는 조급한 마음에 급이 나왔다고 속이고 도망갈 결심을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영식 내외는 급이 나왔다는 말에 기뻐합니다. 자, 영식이와 처가 뭐하고 있어? 속아서 기뻐함. 실은 근데 우리들은 이대들이 속았고 망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런 상황적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웃음을 만들어준다 라는 녀석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실제 지문 장면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고고싱. 자, 소장인 영식에게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필요 없고요. 넘어가. 그냥 바로 본문으로 가자. 가을은 논으로 밭으로 누렇게 내렸다. 자,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이 등장했는데 그걸 뭐로 형상화했지? 가을을 노란 빛이라고 하는 무슨적 심상, 시각적 심상으로 형성화하고 있지. 뭐 이런 말 써줄 수 있죠. 농구들은 기꺼운 낯, 즐거운 낯을 하고 즐거운 얼굴을 달고 만나면 흥겨운 농담을 하고 합니다. 수학의 계절이고 좀 있으면 이제 돈 벌 타이밍이 된 거잖아. 1년 동안 농사를 결실을 보는 시점이니까. 그러나 남편은 M1 밥만 망치고 논조차 건사를 못하였으니 건사를 못했다는 얘기고 건사는 훌륭하게 가꿔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땅 파보겠다고 다 뒤집어 엎어놨잖아요. 이 가을에는 뭘 거둬들이고 뭘 즐겨 하는지 그는 독립사람의 이목이 부끄러워 산길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방금 얘기했냐면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대.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 그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영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식의 철을 말하는 거야. 옛날에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그라고 불렀으니까. 자, 그래서 그가 느낀 부끄러움의 정체를 밝히는 건 또 중요하겠지. 그럼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뭐가 부끄러운 거야? 남들은, 타인들은 수학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없지. 여기에 대한 반항감이란다. 반대되는 정서. 오케이?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이 뭐로 표현된 거야? 부끄러움이라는 정도로 표현된 거죠. 그쵸? 정서가 나왔으니까 체크. 인물의 심리와 감정을 파악하는 문제는 항상 중요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부끄러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솔솔 풀려서서 멀리 밖에를 바라보니까 둘이 다 나와 있네요. 여기서 둘은 누굴 말하는 거야? 영식이와 수재를 말하는 거겠지. 남편과 수재. 오늘도 또 싸운 모양. 자, 또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건 갈등의 지속 상황을 말하는 거다. 맞죠? 어렵지 않지? 하나는 이쪽 흙더미에 앉아있고 하나는 저쪽에 앉아있고 서로들 외면하며 담배만 뻑뻑 피우고 있습니다. 점심도 잡수게요 하면서 남편 앞에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가만히 맥을 보았다. 자, 파악 들어가자. 점심들 잡숫게요라는 표현은 표준어는 아니잖아, 그치? 작품 속에 방언이 사용되면 어떤 효과가 만들어진다? 생동감과 현장감, 사실성 뭐 이런 말들 쓸 수 있다. 다 알고 있지?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맥을 봤다는 얘기는 정말로 맥을 짚어보고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상태를 살펴보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상황이 괜찮은 상황인가? 눈치를 보는 거죠. 남편은 적삼이 찢어지고 얼굴에 생채기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걷고 먼 산 향해서 묵묵히 앉아 있고요. 수재는 흙에 박혔다 나왔는지 얼굴은커녕 귓속까지도 흩어성이네. 그러니까 다른 싸웠던 당사자의 아내가 오니까 겸연쩍은 모습이겠지? 뻘쭘했을 거야. 코 밑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었고 아직도 조금씩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네. 자, 아니 금을 캐라니까 밤낮 피만 내다 말라는가? 빛에 졸려 남은 속을 볶는데 무슨 호강이 이지랄들이야? 하면서 아내는 못마땅해서 눈가에 살을 모았죠. 이마살을 찌푸린 거죠. 산재 지낸다고 꼬은 곳은 언제 나갑니다, 뉴? 자, 참고로 영식이가 처음부터 여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뭐든 이게 아니잖아. 아내가 자꾸 하자 해서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아내는 태도를 바꾸고 있는 거지. 안 나오니까. 그쵸? 우리 어떻게 해요? 하면서 뚱하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 말끝을 꼬부린다. 꼬부린다 뭐 하다는 뜻이야? 바가지 긁는다는 얘기겠지. 그치? 바가지를 긁고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저저저 돋으면서 갚지도 못할 거 왜 꼬라고 했지요? 얼추 후렴까지 부릅니다. 이 말은 남편의 채 가라앉지도 못한 분통을 다시 건드렸고요. 그는 벌떡 일어서며 황밤주먹을 이어 낭창할 만치 아내의 골통을 후렸습니다. 개집년이 방정맞게. 자, 성실한 노건들은 기본적으로 손이 이따만 시간 하잖아. 그치? 이만씩이요. 일시간 근육으로. 일근육으로 붙어있잖아. 그 근육으로 아내의 머리를 빡 하고 쳐버린 거야. 그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주먹에 나지자. 지금 주먹질을 한 거예요. 아내를 상대로.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 자,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 이건 뭘 상징해? 갈등이잖아. 갈등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죠. 누가 누구 사이 갈등이고요. 영식과
처의 갈등이야. 그런데 이 안에는 실은 영식과 수제의 갈등이 기반됐기 때문에 이게 촉발된 거잖아, 그치? 오케이? 지금 영식이는 화가 나 있어. 왜 화야? 내가 그걸 못 참고 콩밭을 다 갈아엎었는데 나오는 건 없잖아. 자, 수제는 아니 먼저 시부터 해볼까? 처는 영식이랑 왜 싸우고 있는 거야? 남편을 복달하고 있는 거죠. 바가지를 준다, 바가지를 긁으면서 괴롭히고 있고, 수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뭐랄까 기만한 거지. 결론적으로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면서 상대방을 곤란의 길로 이끌어줬잖아요. 자, 그런 기만에 대한 화가 나와 있고, 바가지에 대한 이건 분풀이라고 쓸게. 분풀이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영식이는 여기서 나타난 화를 여기다가 분풀이하고 있는 과정인 거야. 그쵸? 그러면 이 자체, 이 갈등 구조는 뭘 내포하는 거야? 영식의 어떤 인간성이 타락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 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래? 물론 아내가 부추긴 것도 사실이지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화가 나서 서로 주먹질이 오가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생각을 한 거야. 멋없이 덤비다간 골통이 부서진다. 큰일 나는 거야. 나 죽어. 그래서 암상을 참고 말을 하다가 이윽고 아내는 동의하고는 어린애를 끌러 들어오고 남편에게 그리도록 밀어 던지니 아이는 까르륵하고 숨모는 소리를 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적인 장면에서 싸움이 막 촉발된 장면에서 아이를 던지니까 아이는 까르르하고 있지. 지금 사람들이 서로 화내고 죽이는 살인하고 있는데 애는 웃고 있잖아.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아이러니라고 부른다니까? 상황적 아이러니. 그치? 아이러니가 바로 반어와 연결되는 거야. 상황적 반어 표현이라고도 불러요. 자, 어쨌든 이런 아이러니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인간적 몰락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는 참고로 아내는 애를 왜 던진 거야? 나 때리지 말라고. 애를 생각하라. 그런 뜻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아내는 돌아서 혼잣말을 합니다. 콩밭에서 금을 딴다. 소맥도 있다. 자, 지금 콩밭에서 금을 따라고 말한 사람이 실은 누구야? 아내지. 근데 그걸 보고 남편한테 오히려 숙맥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맞죠? 어처구니없는 장면인 거야. 우리는 여기서 피식하게 되죠.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년아 뭐? 하면서 다시 볼치에다가 그 울찬 한 방울 주었다. 자, 볼치에다 한 방울 줬다. 뭐 했다는 얘기야? 주먹으로 아무척 날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남자가 여자한테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적이나 하면 계집이니 위로도 해주려만 요건 분만 푹푹 찔러놓으냐? 얘 이런 거 빌어먹고 이파서파이다. 너하고 안 살아. 너희 죽었어. 하면서 아내를 와라 떠다 밀어 박두께 젖혀놓고 그 허구리를 퍽퍽 찌릅니다. 아, 큰일이 났죠. 지금 아내를 그 UFC처럼 다루고 있는 거야, 그치? 엎드려놓고 막 이런 파운딩하고 있는 거야. 큰일 났어요. 이 꼴들을 보니 수제는 조바심이 일었다. 저러다가 그 분풀이가 다시 제게로 슬그머니 올마올 것을 지레 짐작했죠. 이제 걸리면 죽겠구나. 그는 비슬비슬하다가 어느 틈엔가 구덩이 속으로 시나브로 무슨 뜻이죠? 모르는 사이에 살짝 어느샌가 이런 뜻이죠. 시나브로 없어졌습니다. 볕은 따사로운 가을 향취를 풍기고 주인을 잃고 콩은 무거운 열매를 둥글둥글 흙에 걸리죠. 맞은편 산 밑에서 벼들을 기뻐하는 누군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자, 보자. 지금 아까 가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볕을 얘기했으니까 똑같이 시각이야. 맞지? 그리고 가을 향취라는 표현을 썼어. 호강이죠. 그리고 농부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말하고 싶은지 감 잡히나요? 오케이?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가을날에 어떤 풍요로운 정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치? 사람들은 곡식이 익어가고 있고 기뻐 노래하고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들 상황이 바로 옆에선 영식이가 아내를 패고 있어요. 됐죠? 이 상황에 대조가 뭘 나타낸다? 아까 말했지만 강조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뭘 강조한다고? 영식이 타라. 터졌네 터졌어. 갑자기 불 속에 소리가 들려오네요. 수제는 눈이 휘둥그렇게 국물을 띄어나오며 소리를 칩니다. 손에는 흙 한 줌을 쥐고 있네요. 뭐? 금줄을 잡았어 금줄! 에? 왼마디를 남기자 영식이는 수제 앞으로 살같이 화살같이 달려듭니다. 허겁지겁 그 흙을 받아들고 샅샅이 헤쳐보니까 딴에는 제대해보지 못하던 불구죽죽 황토야. 처음 보는 형태의 흙이라는 얘기죠. 그는 눈에 눈물이 핑 돌며 자 이번에는 감정이 바뀌었죠? 눈물이 핑 돕니다. 뭐예요? 기쁨의 눈물이죠. 참고로 이 기쁨은 헛된 기쁨인 걸 알고 있지 우리는.
이게 원줄인가? 아이고 그럼 이게 곱색줄이라네. 금광의 그 금매를 말하는 거예요. 한 포의 대돈씩은 너무나 힘이 잡히네. 영식은 기쁨보다 먼저 기가 막힙니다. 방금까지 안에 펴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금이 나왔대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지 다만 입을 반쯤 벌린 채 수지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리 와봐 이게 금이래 하고 남편은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했어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지 하면서 설면설면 덤벼오는 아내가 한결 어여쁩니다. 지금 와이프도 방금까지 얻어맞고 있다가 금 나왔다는 소리에 태도 돌변하는 거 보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눈이 뒤집혀 있는 상태를 지금 영식의 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성의 타락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니까. 그러더니 그는 엄지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지워주고 원래 이거 되게 로맨틱한 장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싹 지워주는 거잖아. 그치? 머릿속에서 공유 같은 사람이 내 얼굴을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해봐. 행복하지? 자,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껑충거리면서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 금이 있지요? 좋아요. 금이 있대요. 이게 또 왜 답이 안 넘어가. 영식이 처가 너무 기뻐서 코다리에 고래등 같은 집까지 연상할 때 그쵸? 물질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당대 사회를 말하는 거겠네. 수지는 시원스럽게 네, 한 포대에 50원씩 나와요 하면서 대답하고는 오늘 밤에는 꼭 정령코 꼭 살아나리라 생각했습니다. 수재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중이네요. 그죠? 거짓말이란 오래 못 간다. 뽕이 나서 뼈다귀로 노출이기 전에 헐헐 벗어나는 게 상책이겠다. 그리고 작품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반전의 요소를 집어주는 뭐지? 요거 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녀석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부른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작품은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말만 잡아놔도 거의 반절 이상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 앞부분에 만약에 이 작품이 연기 작품으로 등장했다고 쳤을 때 이 앞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런 정도가 예상되지. 영식이는 성실한 일꾼이었는데 수재가 와서 살짝 건드리는 장면, 아내가 살살 건드리는 장면. 그래서 처음으로 콩을 꺾는 장면이 나오는 게 또 웨이포인트 중에 하나야. 참고로 여러분들 보지 못한 장면이지만 이 콩밭이 이렇게 있으면 콩들을 이렇게 예쁘게 심어놨을 거 아니야. 영식이는 맨 처음 수재의 말을 처음엔 다 거절.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친 소리 아니야? 거절하다가 그래 조금만 파볼까? 하면서 한 줄만 파는데 그 한 줄도 어떻게 파냐면 여기 이렇게 조심스럽게 파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음? 콩을 살리려고 노력하면서 조심스럽게 파. 그런데 지금 요 장면쯤 왔을 때는 아예 굴을 파버렸지. 일찍 맞네요. 굴을 파버렸죠. 아작을 냈겠지. 아작이 났으면 여기서는 이것들이 다 무너져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이 무너져 있는 자리 좀 잡아줘. 이 콩의 상태라고 하는 구절도 원래 되게 중요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하면서 콩에 흙 묻을까봐 조심스러워하고 땅 파다가 콩대가 딱 꺾여버리면 어쩌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콩 팔 때는 그냥 아작을 낸 거야. 사고를 다 찍어버려. 알겠죠? 타락 과정이다. 되셨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들 보조자료에 다 실려있을 테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꼭 읽어. 알겠지? 보조자료를 뜬금없는 녀석들을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장면을 한번 보고 한번 본 적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실 거. 되셨지? 자, 오케이. 작품 다 왔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보자. 까투리 장기전은 우리 방금 했던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바로 이어서 가보자. 자, 일단은 1, 2, 3번 1번 문제 1, 2, 3번 우리 안 풀었던 거 맞지? 자, 1번 문제 1, 2, 3번은 장기전의 얘기 4, 5번은 근다는 콩밭의 얘기죠. 가봅시다. 1번 언어유의 황천부사. 오케이. 황천은 지옥을 말한다고 했었지 부사는 관중경을 말한다고 했었어. 지옥에 부사가 있을 리가 있니? 아니 뭐 우리가 가보는 건 없지만 그런 개념은 없을 것 같지 않니? 그치?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내는 것은 장기를 조롱하는 것 언어유의. 오케이. 두 번째 먹을 것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장기의 모습. 오케이. 있는 거 맞습니다. 3번 장기가 꼼짝없이 곱해 덫이라는 뜻이었죠. 덫에 치이는 모습을 고사를 이용해서 희화한 것 맞습니다. 다 우스꽝스럽게 전달을 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1번, 2번, 3번에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통해서 대상의 비판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런데 4, 5번이 답이겠지? 4, 5번 중에 답이 있을 거야. 가보자. 리을, 영식을 붙여줬던 아내가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어서 오히려 그를 비하한 것으로. 오케이? 무슨 통마트에서 금을 따? 라고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했어? 그거 보세요. 제 말이 맞죠? 하면서 잘했다고 말하죠. 인물이 지닌 이성과 실제 요구 사이의 부조화를 드러내서 독자에게 온정적인 웃음. 자, 되게 한심한 인물이지. 한심한데 우리는 이 사람을 왜 온정적인 웃음의 대상이 된다고 불러? 분명히 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야.
오케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해석하실 것. 마지막 5번입니다. 영식 부부 사이가 험악한 상황에서 수재가 재치있게 한 말. 금을 찾았어. 이거 재치야? 아니죠.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었지. 영식 부부보다 윤리적 우위에서 갈등을 화해한다? 잠깐만. 윤리적 우위라는 단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지. 이거는 풍자 쪽에서 나오는 말이었지. 해학 쪽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여러 면에서 잘못됐네요. 굿. 2번입니다. 나와 나의 인물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지문을 읽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죠. 까투리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자, 답으로 바로 갑시다. 그냥 우리 5번. 나의 까투리와 다의 아내는 모두 봉건적인 가부장의 권위에 도전하며 소신을 내세워 위기를 극복하려는 진취적인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잘 생각해보자. 까투리가 가부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어요. 물론 가부장이 까긴 했지. 깐 건 맞지, 그치? 그런데 이거를 도전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남편의 권위에 맞서서 당신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한 건 없습니다. 게다가 다의 아내가 가부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어? 아니죠.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인물이었을 뿐이지. 진취적이라는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끝. 자, 3번 문제 A의 표현상 특징입니다. 자, A 구절이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 중. 우리 까투리가 마지막에 그 동자부처 확인하고 하면서 그 장기의 죽음을 확인한 장면이었죠. 자, 1번 사별한 난군들의 사연을 차례대로 열거해서 처량한 신세를 부각한다. 오케이? 2번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운율감 나타내는 거 맞고요. 뭐 반복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시력검사 레벨의 문제지 반복이 있는지 보는 건 눈으로 확인되니까. 3번 자책감을 영탄적인 표현으로 토로하면서 자책감? 얘들아 자책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자책감이 뭔데 정체가? 모든 것은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까투리가 장기의 죽음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였니? 아니잖아. 자책감이란 말 쓸 수 없지? 물론 자책감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서 쓸 법도 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이 자책감은 여기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아니고요. 절박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지? 아니야. 이건 체념이고 한탄이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부부의 처지가 모진 운명 탓인지를 묻는 의문을 연거했다? 맞지요. 우리가 얘네들이냐? 우리가 얘네들처럼 된 거냐? 하면서 이 구사를 인용했죠. 마지막 5번 계절이 돌아오면 다시 피는 꽃과 유한한 난군의 목숨을 대비했다. 선생님 이거 그때 설명해 드렸었죠?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 같은 요소로요. 맞습니까? 자, 3번 문제 대결 됐었고요.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보일창구에서 달을 감상하라 라고 돼 있죠? 금값이 치솟았고 금수탈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금을 뽑아오라고 요청했던 시대, 금광 열풍이 불었던 시기입니다. 참고로 그 금광 열풍에 시대 편승에서 한몫 번 사람들도 실제로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가 성공하는 거야? 아니지. 혹시 로또 이런 거에 관심을 둬본 적이 있니? 니들은 아직 로또를 못 사죠. 법적으로. 그렇지? 1억 천금을 노리는 게임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나? 선생님이 로또를 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데? 선생님이 목발을 끝내주거든.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하게 끝내줘. 나쁜 쪽으로. 선생님이 참고로 우리 집에서 무슨 물건을 사잖아.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통화는 미신이야. 뭐 저런 기계를 하나 사야 되잖아. 그럼 선생님이 딱 사서 선생님이 결제해가지고 선생님이 돈을 받으면 항상 뭔가 트러블이 하나씩 있어. 뭐 반품을 보내야 되거나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나거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와이프한테 돈을 주고 당신이 결제해줘 라고 하면 아주 깨끗한 고장 하나 없는 그런 제품이 와요. 아이패드 어떻게 누가 샀겠니? 우리 와이프가 샀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또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나도 궁금해서 그 전에는 옆에서 누가 산다고 하면 나도 한 장 더 올려서 이게 와이프가 사면 뺏어 와서 하나 같이 막 이렇게 했던 정도였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로또 그 판매점에 가서 5,000원치 주세요 하면은 그 선생님이 지금 정확한 시스템은 모르겠지만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숫자가 1년에 배치되잖아. 그치? 그래서 1번 1,000원당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당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야? 6, 5, 8이 5니까 난 이거까지 써야 되시죠? 30개네. 그렇지? 자, 30개의 숫자가 여기만 배치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추첨일이 되었어요. 번호판을 열어봤죠. 단 한 개도 안 맞습니다. 놀랍지 않냐? 한 개도 안 맞았어. 그냥 까매. 그냥 이 중에서 뭐 6 하나가 맞았네요.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하나도 안 맞아. 역시 난 대단하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선생님은 참고로 이런 불운 때문에 선생님의 성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할 정도야. 선생님은 뭔가 운이 좋아서 팡 터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내가 꾸역꾸역 잘해서
꾸역꾸역 버티는 힘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 공부도 그랬었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치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하시는 꿈을 꿈도 안 꾸는 사람이고요. 오케이? 그래. 아니 물론 꿈은 꾸지. 아 로또 되면 좋겠다. 그렇지? 선생님은 로또가 되면요 뭘 할 거냐면요 학원을 그만두진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학원 다닐 거야. 근데 학원을 예를 들어 일주일에 이틀만 다니는 식으로 바꿀 것 같아. 그럼 나머지 4일은 놀아야지. 아 5일이구나. 5일 놀아야죠. 그렇죠? 마당 있는 넓은 집에서 우리 까라지들과 뒹굴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아무튼 그런 꿈을 꾸곤 한답니다. 그래. 아휴, 다들 요즘 피로사회라 힘들게 하고 있지. 대학교 1학년들도 너희도 좀 있으면 이제 대학생 될 거잖아, 그치? 왜 자신들이 없어? 표정이 왜 이래? 좀 있으면 대학생이 될 텐데 요즘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아니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쪽에 뭐랄까? 선생님 그런 감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아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 열심히 했나? 아무튼 나름대로 고생했으니까 1년 놀자.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교 1학년은 원없이라는 말은 좀 오버스러워. 물론 시험 시즌 되면 공부는 했지. 근데 나머지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놀았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놀았어. 화주파를 결성해서 일주일 중에 화요일 선생님 한 번 얘기 안 했었냐 이거? 엄마 진짜 열심히 수업만 했구나. 화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수업 시간도 니들이 만드는 거 알지? 학교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 니들이 짜는 거야.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이 있는데 여기다가 시간표를 이렇게 깔면 뭐라고 부르냐면 병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없어서 여기 붙이고 여기 하나 없어서 여기다 붙이면 이게 바로 주 3파 이렇게 되는 거야. 주 3일 정도 나오는 거지. 근데 대학교 친구들 재밌잖아. 같이 술 마시고 놀고 좋잖아요. 참고로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이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러 갈 수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할게? 술을 사오는 거지 애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잔디밭에서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화요일 날은 자 이렇게 수업이 있다고 치고 이날은 오프야. 근데 선생님은 12시쯤 학교에 가. 오케이? 12시쯤 학교에 가. 그러면 12시부터 1시 사이에 애들이 하나 둘씩 기어 나와 과방에. 그러면 이제 그 애들 모아서 오늘 모인 멤버들 기준으로 술을 마시러 가는 거야. 1시부터 5시까지 오전 달리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6시부터 7, 8시, 9시까지 정도까지 2차 달리고요. 9시부터 밤 새벽까지 3차 달리고요. 그런 것도 봤어요. 아 그렇다고 막 부어라 마시라고 술만 마신 건 아니고 막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화주파, 화요일은 술 마시는 날 이렇게 해서 그냥 모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이렇지 않다더라 라는 게 좀 서글퍼. 요즘 대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토익 점수 따야 되고 그치?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그건 있어. 대학교 가면 내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도착했고 원하는 학과에 있게 됐다라면 이제 다른 거 안 보고 내 갈 길만 잘 걸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때부터는 해야 될 땐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최선 다해서 놀아보고 그치? 그동안 못했던 거잖아.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괜히 압박감을 느끼면서 못했던 것들. 오케이? 연애도 뭐 넘어가면 다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미잖아. 자, 100 얼마 남았어? 118일 남았어요. 아 물론 저 갑자기 팩트 폭행이죠. 근데 수능 보고 나서 바로 끝난 건 아니잖아. 너희들 논술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정시 뭐 일정 때문에 되게 복잡할 텐데 선생님이 꿈꾸는 건 여러분들 내년 1월달에 즐거운 얼굴로 선생님한테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와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그래요. 그놈의 바카스. 아우 지겨워. 아무튼 간에 즐거운 얼굴로 만납시다 우리. 힘내자. 그래요. 자, 딴소리였고요. 자, 그래서 4번 문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무튼 금을 이렇게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너도 나도 금광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는데 자, 마지막 두 줄만 확인해보자. 다른 식민지 농토에서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농민들이 인간성마저 황폐해지는 현실을 묘사하고 이러한 몰락을 조장하는 비정상적 황금 열풍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무슨 얘기하는지 뻔히 보이시죠? 굿. 자, 가봅시다. 바로 2번 치고 갈게요. 독립사람의 이목을 회피하는 아내의 행동은 선생님이 아까 체크해드렸던 요비 부분이었네요. 그가 느끼는 부끄러움, 뭐야? 정서의 정체를 파악하는 문제였지. 감정 파악하는 문제였어. 싸움이나 벌이는 영식과 수재에 대한 수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니잖아. 지금 우리 영식이랑 수재가 싸운 걸 알고서 피해간 게 아니라 가봤더니 또 싸웠네 이 새끼들 이런 상황이었지. 그리고 내가 길을 돌아서 움직인 건 부끄러워서였고 그 부끄러움의 정체는
타인은 수학의 기쁨을 느끼는데 우리는 밭을 아작내놨잖아.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황금탐사에 나선 이들의 행태에 대한 순박한 농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대변하는구나. 이거는 그럴 수 있지, 그치? 순박한 농민들은, 그치? 쟤들이 무슨 금을 캐보겠다고 하더니 막 통과 다 아작내고 안 잡고 이러니까 답답하겠죠? 자, 오케이. 정답은 2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4번 선택지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거야. 욕망이 좌절되며 인간성이 황폐화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 중요한 말인 거 알겠지? 이 작품의 핵심적 상황 중에 하나야, 그쵸? 인간성의 황폐화. 잘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고요. 굿!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금 따는 콩밥이었고요. 자, 그러면 잠깐 치우고 다음 작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이제 5번 작품입니다. 자, 갈래볼까 5번. 김기택의 사무원부터 시작해보고요. 자, 이 작품은요,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써나갈 거야. V 체크랑 이렇게 안 할게요. 참고로 동그라미 세모가 아니죠. 이 작품은 작품 자체가 직선도 못 그려. 거대한 비유와 상징 같은 녀석이라서 쭉 이어질 거거든. 어떤 라인이. 참고로 문제를 잠깐 먼저 살펴보자. 문제를 먼저 보면 1번 문제는 필연상 특징 문제지. 이런 문제 항상 시가 나오면 첫 번째로 나오는 스타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2번 문제 무대 공연 계획 딱 보자마자 금 나왔구만.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선생님 저 원고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손 거의 없을 거야. 내신 대비 때문이라도 한 번쯤은 보는 작품이긴 해서. 자, 그래서 공연 계획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게 간에서 특징을 묻는 문제라는 거 중요한 거잖아, 그치? 항상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상대로 됐죠? 체크. 3번 A와 B 인물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보면 초연하다, 초극한다, 조바심 이런 거 보이죠? 감정 라인 파악하는 문제 확인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어휘를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느낌으로 풀다가 틀린다라고 했었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4번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 안에 나오는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현대사회의 인간의 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보러 온 거예요. 사무원도 그렇고 잠시 후에 보게 될 이 내용도 그렇고요. 인간의 그냥 인간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꼭 현대인을 붙여야 돼. 현대인의 사물화, 즉 기계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고, 동시에 감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생활을 이어가고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 중에 하나의 일부가 되어 있을 뿐이고, 비판적 판단 능력이 없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는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사무원 선생님이 한 2개쯤 쓸 때부터 바로 눈치챌 수 있을 거야, 니들도. 오케이? 자, 보조자료는 지금 이런 건 굳이 필요 없어요. 바로 선생님이 해줄게요. 가봅시다. 어떤 얘기 하나 보자.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의자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왼쪽에는 사물을 본 거야. 그런데 그를 고행을 했다고 표현했죠. 사물을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고행하는 모습을 빗댔어.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모습이야? 현대인 중에 한 명이지. 현대인이 그의 모습이야. 근데 그거를 고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수련자들이 하는 거지.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불교 수행자의 모습이 나올 거거든. 자, 이것을 불교 수행자의 모습에 빗대어 가면서 쉽게 말하자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조소하고 비판하는 작품이라는 거야. 그래서 작품이 거대한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알겠지? 이것만 잘 잡으면 돼.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표시를 해주셔도 좋아요. 색깔펜으로 칠을 해도 좋고 동그라미 세모를 해도 좋으니까. 근데 동그라미 세모를 선생님이 피한 이유는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오해할까 봐인 거야. 자, 이렇게 의자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윈터스쿨 해본 사람들 알잖아. 국회의원생도 이러고 하고 있었잖아요. 아침에 6시 그때 윈터스쿨 선생님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5시에 기상을 해야 되거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집에 수업이 끝나면 10시, 집에 도착하면 12시 조금 안 돼. 그러면 가서 이제 4시간 정도만 자고 또 와서 수업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미친 기억이야. 미친 거네. 약간 얼굴도 오래지고요. 괜찮나? 또 생각하니까 끔찍하네. 자, 한여름에 윈터스쿨 고민하는 이 상태라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지, 그치? 그래.
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 앉아만 앉아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영화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오케이, 좋아요. 쭉 읽어도 돼.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점심시간에도 그 의자에 단단히 붙박여 보리밥과 김치가 든 도시락으로 공양을 마쳤다고 한다. 자,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공양을 했다고 보는데요. 참고로 불교에서는 식사하는 행위를 공양한다고 불러요. 그래서 아침 공양, 점심 공양, 저녁 공양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가 화장실 가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람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의자가 등립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자, 여기 따로 쓸게요. 그의 다리는 의자에 직립 상태처럼 보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요 얘기는 다리가 곧 의자 다리랑 연결되는 거잖아. 그치? 사물과 하나 되는 사물화. 그거 표현하는 거 아니야? 현대인이 거의 기계처럼 일만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라는 뜻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루 종일 손익관리 대장경과 자금수지신경 속의 숫자를 읊었답니다. 손익관리 대장 뭐야? 손대가 얼마나 지출했고 얼마나 수입 들어왔고 그런 거 따지는 거잖아. 이거를 사무 서류라고 하면 대체가 괜찮겠지? 오케이? 자금수지 대장경. 근데 이걸 다 뭐에 빗댔어? 불교 경전에 빗댄 거잖아. 오케이. 숫자를 읊으며 철저히 고행 업무 속에만 은둔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은둔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대인이라는 말 굳이 쓰지 말자. 다 현대인이니까 고립된 상태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 외롭게 살아가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과 개인적 친밀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사람 중에 한 명뿐인 거지. 그렇죠?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 니들 혹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에 많이들 살잖아요. 니들 옆집에 누가 살고 윗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아니? 대부분 모를걸? 대부분 몰라.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나? 선생님이 이렇게 삑삑삑 눌러가지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나왔는데 인사했더니 그 표정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자기한테 왜 인사를 하냐는 느낌 있잖아. 너는 나한테 인사를 왜 해? 그런 느낌을 받고는 다시는 인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글프지. 그리고 선생님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마주치면 또 인사를 하고 또 그 표정을 받아요. 이게 서글퍼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은둔했고요. 종소리, 북소리, 목탁소리로 전화벨이 울리면 자, 전화의 벨이 울립니다. 이거는 종이나 목탁소리에 빗대어졌죠? 수화기에다가 자금 현황, 매출 원가, 영업이익, 재고자산, 부실채권, 오케이? 전부 다 우리 사무용어지, 그치? 등등을 청하고 구성직에 연구를 했다고 한다. 자, 현황 보고를 연부라는 것에 빗댔죠. 잘 만들지 않았냐? 작품? 그치? 그리고 여기서 청아하고 구성진다는 얘기는 정말로 맑고 맑은 목소리로 네 부장님 저희 이번에 2천만 원 이익 받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정말로 그런 게 아닌 걸 그런 것처럼 표현한 거니까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야. 이거 뭐라고 하더라? 방금 봤었던? 반어. 그치? 이거 반어잖아.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거지. 힘겹게 높은 사람의 굽신굽신거리면서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청하고 맑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끝없는 수행 정진으로 머리는 점점 빠지고 배는 부풀고 아이고 이해가 되네요.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 팔다리는 턱없이 가늘어졌으며 오랜 음지 수행으로 얼굴은 창백해져 갔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신체의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 신체 변화라고 하는 건 결국 현대인들이 그만큼 뭐랄까 고통스럽게 힘겹게 노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잠시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실 108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상사에게 굽실대는 거 우리는 아부라고 부른다, 맞지? 그 아부를 108배에 빗댔죠? 불교에서는 참고로 인간의 번뇌의 종류가 총 108개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108번뇌라고 하고 108가지 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절을 총 108번 하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씩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행에 너무 지극하게 정진한 나머지 전화를 걸다가 전화기 버튼 대신 계산기를 누르기도 했고 귀가하다 지하철 개찰부에 승차권 대신 열쇠를 밀어 넣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처음에 이제 쌤이 그러거든. 쌤이 그래. 쌤이 가끔 야 우리 이거 했냐? 물어보잖아. 어딘가에 적어놨어 선생님도. 근데 까먹어버려 그냥 자연스럽게. 하도 하는 종류는 일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가장 피크를 쳤던 적이 뭐냐면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른 수업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 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가는 날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막 가. 그러고 가는데 이제 저 지하철 개찰구가 있잖아. 선생님 그때 뭘 집어넣는 줄 알아? 핸드폰이 왼손에 있으면 선생님이 삼성페이 이런 거 쓰거든. 그러니까 핸드폰을 띡 하고 대면 되잖아.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들고 갔었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아이코스를 들고 아이코스 기계를 삑 하고 찍고 있는 거야. 안 찍힐 리가 없지. 누가 봤나 싶어가지고 다시 찍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일상에 뭐 됐다고요? 매몰돼 버린 거야. 오케이? 일상의 매몰. 자, 그래서 행동의 착오가 벌어지는 것은 일상의 매몰 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자, 깊은 경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일상 매몰이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걸 깊은 경지라는 말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30년간의 장좌 불립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좌, 오랫동안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다. 참고로 이 장좌 불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냐면 정말로 앉아만 30분 동안 앉아만 있어요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하지 않는 거냐면 눕지 않는 거야. 누워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는 행동을 버리고 30년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기만 한 거야. 알겠지? 불교 수행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장좌 불립을 하는 게 수행이야? 아니지. 삶을 힘겹게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고통스러운 노동 현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 부르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다만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되게 슬픈 얘기지. 봐봐. 이 수련을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마치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장을 굳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 이해해 주셔야 돼. 지금 이 문장이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수련한다, 외부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느 상황에 빗대어 줘야 되는 거야? 사무원에 빗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사무원이 지금 뭐 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퇴직당하는 거지. 그래서 잘리는 거야. 이것은 잘림에 대한 두려움이지. 내가 일을 못하면 잘릴까봐 무서우니까 열심히 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실직이라고 생각해볼까?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나마 지금껏 매달 수 있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고요. 슬픈 일이죠. 그의 통장으로는 매달 적은 대로 시주가 들어왔고, 자, 통장에 들어온 시주는 결론적으로 뭘 표현하는 거겠니? 월급이잖아. 월급부터가 들어온 것을 시주가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시주는 채워지기 무섭게 속과의 살림에 흔적 없이 스며들었으나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해서, 그치, 각종 은행에서 퍼가거든요. 그죠? 각종 카드에서 퍼가고요. 물론 자기가 썼으니까 퍼가는 거겠지만, 참고로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만에 쫙쫙 퍼가는 것이 진짜 뭘 만드냐면 무뎌지게 만든다, 사람을.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안 썼는데 내 눈앞에 100만원짜리 TV가 빡, 200만원짜리 노트북가 빡 이렇게 있는 거야. 120만원짜리 핸드폰이 빡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걸 안 좋아해서 선생님 참고로 지금까지도 신용카드를 안 쓰고 있었어. 원래는 신용카드를 안 쓰고 있었지. 근데 이제 집을 구하고 거대한 가정을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치? 그걸 일시불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건 모두 일시불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사람이거든. 아무리 무이자 할부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건 결국엔 현재의 가치를 그냥 유예시킨 것 뿐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선생님은 이제 시중에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신용등급이 높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신용등급을 왜 높이려고 노력하는 거냐면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고, 이자는 왜 내야 되는 거냐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잖아. 물론 진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빌려서 투자해서 이득을 얻고 그걸 다시 갚는 방식으로 메꾸지. 근데 그런 걸 할 줄 아는 지능을 가지지 못하는 선생님은 그냥
현금 쓰는 걸 선호하고 진짜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어머니 가게 하셨던 거기서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 주머니에 한 몇백만 원씩 현금이 있어.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가게를 운영하려면 이제 뭐 배달 차량이 필요하잖아. 그 배달 차량에 그냥 주유소 하나를 딱 지정해서 여기서만 넣을게요.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출 정산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서 무조건 넣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가면 주유 요금이 막 1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50만 원 세서 줘. 그럼 다들 이런 생각을 하지. 주유비 150만 원이면 포인트가 얼마고 10% 적립하면 얼마인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사장님이 그게 바보짓이야. 현금 쓰는 게 가장 훌륭한 수단이야. 그게 재테크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한 번에 150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척 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한번 겪어봐요. 좀 놀라울 거예요. 선생님이 눈으로 봤던 가장 큰 현금이 아니라 어음은 이제 얼마짜리였지? 1억 5천만 원짜리 어음. 분명히 내 돈이야. 선생님 돈인데 여기 왔다가 내가 보고 사진 한 번 찍으면 안 돼. 만져보면 안 되냐고. 집값이잖아. 집을 이제 구하려면 그런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돈을 한번 만져보고 그냥 드려. 통장에서 빼서 와 만져보고 드리면 이제 그게 이제 내 집이 되는 거고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대출 받고 뭐 그런 얘기 뭐라 되는 거야. 내 서글프죠. 지금도 기억해. 그 사진 집에 잘 보관되어 있고 그걸 왜 기억 못 하고 있냐면 그 어음에 은행장이 소지섭씨였어요. 은행장 이름이 소지섭씨였어요. 이게 뭐니?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요. 살림 속에 흔적 없이 스며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 소진된다는 얘기죠. 혹시 남는지 역시 모자라는지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요새 이 거들떠보지 않았다, 아니 겉들이 뭐야? 거들떠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작품의 인물이 뭐랄까 세속적인 욕심이 없는 불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건 뭘 뜻하기도 하는 거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게 없다라는 뜻도 되는 거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고 있어? 가족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인 거잖아. 그렇죠? 한편으로 좀 서글프지죠? 그러면서 오로지 의자고행에만 더욱 용맹정진했다. 의자고행의 용맹정진. 그의 책상 안에는 여전히 다리가 6이고 둘은 그의 다리, 넷은 의자들이었지만 2 플러스 4야. 중요한 건 이거지. 어느 둘이 그의 다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뭐랑 비슷하지 않냐? 세발 발기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자 자리 보곤 가라리 내기어라. 둘은 내 해였고 둘은 뒤 해였고 본디 내 해다 말한 아자날 어디 아니 있고 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선생님 뭐 지금 뭘 읽었니? 얘한테 감흥이 없죠? 선생님이 지금 처형가를 원문으로 읊었는데 감흥이 없구나. 그래요. 아유 진짜. 자, 처형가잖아 이거. 처형가를 현대 어역하면 이거잖아.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분명 잠을 자고 있으니까 다리가 2개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2개는 내 건데 2개는 누구 거지? 그러고 있는 거잖아. 아내가 바람핀 거지. 그럼 이 여자를 죽여 살려 그러는 게 아니라 본래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체념적 정서고 용서의 정서지. 근데 참고로 이건 진짜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역신이 침범한 거야. 역신, 역병, 전염병이잖아. 전염병이 기울어서 아내에게 기들어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니까 그 역신이 튀어나와가지고는 저 형님 저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 당신이 처음이야. 당신한테 반하진 않고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당신의 노랫소리나 당신의 얼굴이 보이면 절대로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해줘서 고마워져야 하면서 떠나갔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술적 의미를 지니는 노래가 됐는데요. 참고로 이 녀석은 그 처형가를 뭐 한 거야? 패러디하는 거지. 네, 패러디도 좀 아는 사람이 봐야 이게 패러디라는 걸 느낄 텐데요. 자, 다리와 관련된 고전 작품을 가져와서 패러디함으로써 그 비아냥의 어떤 효과를 확 높여버린 거죠. 풍자의 효과를. 되셨죠? 자, 작품 정리 쫙 되셨나요? 어렵지 않지? 3원 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지까지 한 방에 갈게. 그냥 조금 오버는 되는데 그냥 한 방에 가고 좀 길게 쉬어가는 식으로 갈게. 원고지. 워낙 니들 다 유명하게 알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잖아, 그치? 자, 원고지라는 작품은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포인트만 몇 개 좀 찍고 가자.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이 작품은 부조리극이야. 동시에 실험극이기도 했죠. 부조리한 게 뭐야?
조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야. 그 참고로 그래서 이 작품은 일정한 서사 구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등장해서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배경이 뭐고 이런 거 갈등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작품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징적 의미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오케이? 그러던 와중에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이건 별표 칠래.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장녀, 장남 이런 등장인물들이 관객에게 말을 걸죠. 오케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근데 그거는 실험극에서 얘기하는 쪽이고, 오케이? 이거는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 구절들이야. 연극, 영화, 드라마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하면서 봐? 감정이입하면서 보죠. 주인공이 불쌍하다. 아, 스타크. 오케이, 이런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더라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다든지 저 사람 진짜 나쁘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이입하면서 보는데, 이 작품은 교수가 불쌍해 라거나 처녀가 안타까워 라고 생각을 할 만한 순간마다 그 상황을 깨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잖아. 교수가 너무 피곤하면서 하면서 코를 골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거 보면서 교수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치? 사문화적 인간 뭐 이런 거 하면서 얘기하면서 안타까워 할 만한 한쯤 되면 장녀가 딱 등장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